아, 예. 일단 저는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입니다. 실제로 뭐 이 공공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 관련해서 좀 발제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사실 놀랐던 게 이 세 개를 어떻게 20분 만에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좀 주최 측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뭐 좀 버스라든지 뭐 철도도 그렇지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그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아무래도 좀 버스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도 관련해서는 토론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계도분이라서 좀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버스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버스, 지하철, 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버스 관련해서도 경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고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버스 문제를 보면서 버스의 장시간 노동이 왜 발생할까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지켜봤고요.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마 버스 문제의 큰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 문제, 제가 보기에는 버스 업체의 장시간 노동은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라고 생각드는데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버스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제를 묶이고 있기 때문에 일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무가 가능하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스는 이제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버스 대당 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연속 근무 일수가 증가하는 건데요. 사실 이쪽에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그 수단별로 시내버스는 조금 좋지만 그래도 대당 2명이 되지 않고요. 농어촌 버스는 대당 1.3명, 시외버스 1.3, 뭐 고속버스 1.4라는데 대당 인원인 것은 그 버스에 서서의 운행하는 그 인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라는 것은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활한 교대가 필요한 거고, 원활한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인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버스 대당 2명이 모자라다는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입니다. 격일제라는 것은 하루 뭐 16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고, 또 다음날이 16시간 이렇게 일하는 건데요. 이 대당 근무 이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대당 한 1.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당 2명이 돼야지만 원활한 교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 교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자기가 쉬어야 되겠지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원래는 그 쉬는 날이지만 다음 날에는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격일제지만 그 3일 연장의 복격일제를 일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그 경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산 같은 교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격일제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복복 격일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주당 근무 시간이 뭐 70시간이 되는 거고 올 근무 시간이 이제 300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당에 고용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대 인력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빠듯한 배차 시간인데요. 빠듯한 배차 시간으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항상 뭐 잘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버스에 있어서의 이제 배차 시간이 부족해서 뭐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력도 부족하지만 지금 노선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그 적정한 그 노선에 투입된 버스량을 허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에 8대를 투입한다면 8대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가를 받는데 실제로 많은 버스 회사들이 그렇게 투입을 안 하는 거죠. 한 6대 정도, 뭐 5대 정도 이렇게 투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력들을 가소 고용도 하지만 버스도 적게 투입한다는 것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탕 돌고 오고 나면 차고지에 버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지에 나갈 버스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차고지에 버스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나갈 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빠듯한 배차 시간으로 해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저임금으로 인해서 초과 노동 시간이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버스에 있어서 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노동 시간을 통해서 임금을 좀 만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이유 때문에 버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고 특히나
중고용 지역이 아닌 이제 버스 민영제 지역, 농어촌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만연돼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시간 노동이 만연돼 있고 버스 교통사고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연간 버스 교통사고가 한 9천 건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상당히 좀 많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버스 회사들이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버스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들한테 이제 자부담을 시키는 거죠. 자기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그 속에서 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이익이 받을까 싶어서 버스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떠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9천 건보다 뭐 적게는 2배, 뭐 많게는 3배 정도의 이제 교통사고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 버스는 이제 큰 뭐 오산교통의 사고처럼 크게 나지는 않지만 자잘한 사고가 많은 거죠. 뭐 한두 명 다친다든지. 근데 그런 사고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언론에 잘 얘기를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연간 한 뭐 많게는 뭐 2, 3천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보면 그 경기도에 있어서의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한 4%인데 경기도는 한 10% 정도의 이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월 3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노동시간이 길고 그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거 통계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규제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 2월 28일 날에 정부가 그 봉평 터널 사건 이후로 이제 휴게 시간 관련해서 규제를 했던 거죠. 실제로 뭐 2시간 이상 운행하면 15분 휴게 시간을 주고 뭐 4시간 이상이면 30분 주고 근무와 근무 사이에는 8시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휴게 시간 규정보다는 노동 시간 규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나 휴식 시간 8시간인데 사실은 이 휴식 시간이라는 것이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에 그 이제 최소한의 휴게 시간인데 실제로로 달리 얘기하면 16시간 정도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휴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딱 일을 멈췄을 때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한 풀로 채우면 16시간 정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루에 뭐 16시간, 17시간 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규제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양별 규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부에서는 이 버스 노동 휴게 시간에 대해서 위반한 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라든지 최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허 행위자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양별 규정이 적용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뭐 알다시피 뭐 장시간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측이 100% 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뿐인데 그러한 스케줄에 의해서 운영하더라도 사고를 내면 지금의 정부의 안으로 인하면 이 처벌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고발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계속 이런 양별 규정 문제를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이 제대로 되려면 휴게 장소가 잘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법에 보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휴게실 관련해서 표준적인 규모와 설치 장소에 대한 정확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리고 버스는 어쨌든 기종점의 이 휴게 장소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런 휴게 시간을 규정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버스 업자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강제 보험도 없기 때문에 휴게실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간 버스 운영 체계 문제점인데요. 민간 버스 기업들의 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어쨌든 지금 정부는 그 노선 버스를 근로시간 통제제에서 제외시키기로 거의 결정했던 거고 그 속에서 인원이 많이 확충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텐데 근데 문제는 그런 재정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버스 기업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동안에 민간 버스 사업자들은 보조금과 해소 자금들을 많이 행정해서 전용하고 있고 많이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감사원이라든지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보조금과
회사 자금들이 횡령하더라도 전용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미약합니다. 원래 법에는 이렇게 보조금을 횡령하게 되면 그 면허 취소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시행령 별표에 보면 취소까지 안 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감사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스 사업 일부 정지만 되어 있는데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버스 사업 일부 정지가 뭐냐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버스 사업 일부 정지가 제일 이 보조금 횡령했을 때 때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 법안 제재 조치인데 그럼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버스 사업 일부 정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그런 적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버스 사업 일부 정지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실제로 뭐 버스 한 번 운행하지 않아도 그냥 버스 사업 일부 정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면 버스 회사들이 이러한 보조금 관련해든지 위반 사항을 벌였을 때 전혀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방 정부도 저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관리 관리를 푸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평창 운수 관련해서 그 재무 구조를 봤었는데 지금 평창 운수가 12명이 버스 운전 기사가 있는데 6명이 관리자입니다. 16명의 관리자고 이 관리자들이 대부분이 다 대표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용을 계상을 하죠. 그런데 지방 정부에서는 군따리 가면 더 심한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돈을 다 줘요. 실제로 돈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한 105%를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 보조금 관련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막 퍼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어촌 버스에 더 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버스 일반 면허의 노선 사유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장기적 문제긴 하지만 지금 버스 면허가 우리는 이제 일반 면허, 그러니까 한번 면허를 부여받으면 계속 그 별 문제가 있으면 면허 갱신 계속 하기 때문에 일반 면허 체계고 그로 인해서 노선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노선이 버스에서는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용제가 되면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 면허 노선권을 사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팔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노선의 사유화 문제가 이 버스 운영 체계를 이런 좀 개선할 문제 그리고 자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제재가 쉽게 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고요. 농어촌 부서는 아까 한사람 교통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버스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버스 서비스가 낙후되고 다시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면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 서비스 문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계속 재정 투입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버스 서비스 질은 낮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평창 운송 사례를 보면 이러한 보조금들이 실제로는 거의 공영지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죠. 모든 운영 비용을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운영 비용을 다 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서비스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민간 버스 운영 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재정 투자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버스 문제를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크게 이제 버스 노동 조건 개선은 다양한 기간의 운전 시간 규제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뭐 일일 노동 시간 그리고 일조 노동 시간 그리고 주간 노동 시간, 월간 노동 시간, 근무와 근무 사이에 그 적절한 그 휴게 시간을 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고작 휴게 시간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간의 운전 시간 규제가 되어야지만 그런 이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휴게 시간 위반에 대해서 양별 규정이 삭제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단속 주기가 복제해야지만 이 업자들이 좀 제대로 호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한 버스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러한 인력 충원에 대한 소요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버스 한 대당 2.5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야지만 아까 적절한 교대가 되면서 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2.5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플랜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명시 고용 창출 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설 특별 회계를 좀 쓴다든지 해서 그러한 소요 재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버스 운영 체계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버스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재정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자들에 대한 이 버스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처벌과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지만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100% 발휘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공용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데 특히나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공용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농어촌 버스 자체가 비수익 노선이고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 고용제를 전환한 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러한 버스 고용제 문제라든지 또 기업들의 그러한 좀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면허 체계를 한정면 면허 체계를 전환을 해서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방송 사업자처럼 그 평가를 해서 공공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면허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운영 체계인데요. 사실 지하철하고 뭐 궤도의 운영 체계, 철도의 운영 체계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 독립체산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체산자이기 때문에 항상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이냐 아니면 비용 절감, 구조조정이냐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독립재산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운영 수입으로 본인들의 비용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운영 수입을 요금 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든지. 그래서 그러한 요금 수입에 대해서 올리려고 많이 했었던 거고 하지만 요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시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정치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권자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갔죠. 비용 절감으로 갔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시대에서 보면 계속 이러한 비용 절감이라는 구조조정으로 매몰리면서 외주화라든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그 결과가 뭐 안전 문제라든지 노동 조건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메트로나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수입 그 지출 현황을 보면 자체 예산으로 지금 인건비라든지 경비 수준으로만 충당할 수 있고요. 나머지 그 이러한 외부 차입금들은 이제 그러한 투자 그 부분에서는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한 26%, 서울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한 20%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시설 노후화라든지 차량 교체 이 비용이 늘어나면서 운영 재투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입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건설 부채는 다 갚았지만 지금 그 서울 지하철, 서울교통서의 운영 부채가 한 3조 원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의 이 투자 수요를 본인의 운영 수입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외부 차입으로 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서울 지하철 공사나 서울 메트로나 중에서 이러한 재투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본인들의 외부 차입으로 그를 충당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운영 부채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서울 지하철 양공사 부담에는 아까 공익 서비스 무임 수송이라든지 버스 환승 손실이 거의 한 5천억, 6천억 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웃긴 게 지하철은 공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이를 위해서 이러한 공익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공익성 비용에 대해서는 또 독립재산제 원칙이 적용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금 그 중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모든 운영비를 다 대주거든요. 한 대당 60만 원으로 대주는데 웃긴 거는 거의 감가상각비까지 다 대줍니다. 감가상각비하고 표준 운송원가의 항목이 15개인데 그게 보면 감가상각비 감소분과 영업이익률까지 다 보장을 해줍니다. 민간 버스 업체들은 이렇게 중공업자라는 미명하에 다 지원해 주는데 왜 공공기업에서는 이런 공익 서비스 비용조차도 부담하지 않는 건 사실 불합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서울 지하철의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익 서비스 다 비용 다 대주고 감가상각비 다 대주고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2% 이렇게 보장해 준다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버스에서는 민간 버스는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 부분에서 저는 계속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원칙들을 이런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에도 지적해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뭐 서울시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잘 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조정 비용 절감에 의해서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계속 서울 모태로나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했고 외조를 했고 지금의 그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은 사실 철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철도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철도라든지 지하철이 시설 노후가 되면서 그 욕조 곡선에 의하면 이 이제 마모 기간이 다다르면서 교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 이력이 없다 보니 자꾸 이월을 시키는 거죠. 적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코레일의 이 사고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의 그 원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인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분리 경제 문제점 뭐 계속 얘기 많이 하는 거죠.
뭐 최근에는 뭐 SRT가 우리가 눈이 주장했듯이 지역 독점으로 기결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요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부채도 뭐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했는데요. 교통연구원에서 SRT가 분리 경쟁되면 경쟁 효과로 인해서 뭐 5천억 정도의 영업수익이 코레일이 얻는다 얘기하는데 지금 까보니까 뭐 2, 3천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계속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일반 철도를 줄이게 되는 거고 철도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경쟁체제라고 얘기하면서 SRT 운영 관련해서 정부는 각종 특혜를 제공했던 거죠. 경쟁체제라고 얘기했지만 뭐 거의 그 주주들한테 다른 주주들한테 뭐 5% 이상의 뭐 이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을 해줬던 거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비용은 코레일이 지는 거고 수익이 나면 다른 이제 주주들이 이제 이익을 보는 형태로 이렇게 그런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분리 경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 상하분리 문제점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상하분리 문제점이 부채 저감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상하분리를 했던 이유는 부채 저감인데 실제로 코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10년 동안 한 2.5배가 늘어났는데요. 그 원인은 코레일의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이 차량 교체라든지 시설 그 투자 비용과 그 영업 그 누적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 운송상업 부분의 부채 발생은 상업 통합에 기인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업 통합 문제와 상업 분리 문제와 부채 문제를 이렇게 엮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업 분리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기로 했던 거고, 지금 외에 보면 상업 분리로 인한 뭐 중복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래 당초 생각했던 부채 작업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철도 또한 아까 그러한 독립재산제 형태로 운영되면서 요금 인상, 근데 철도는 또 요금 인상도 좀 많이 했죠. 사실 코레일 하면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금 인상도 많이 하면서 구조조정도 많이 하면서 영업 그 흑자가 뭐 1,000억 이상이 났던 거죠. 근데 그게 좋은 표시가 아니라 결국은 아주 이제 공공성을 훼손해 가면서 발생했다는 성과인 거죠. 그리고 또 물론 뭐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 통제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그런 뭐 총인구비라든지 조금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던 거고, 코레일에서도 이러한 통제 때문에 외조를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국토부도 이제 그런 외조를 좀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안전이라든지 노동조건 문제, 특히나 지금 코레에서 제일 문제점이 이제 이런 외주 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입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냈는데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외주 용역 노동자들의 인원이 9,269명이고요. 이분들이 월 평균 21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철도 비정규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기본급만 있고 호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 평균 218만 원이라는 것은 1년 일해도 똑같고 10년 일해도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외주 용역 회사들은요. 그러니까 뭐 10년 일해도 218만 원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돈조차도 중간에 외주업체들이 중간 착취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 선로 보조 유실을 하는 있는 업체를 저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코레일 자료를 보면 3,60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금 명세서를 보니까 최근 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돈은 도대체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코레일에서는 분명히 노동자들한테 3,600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러한 9천만 명에 가까운 외중용 노동자들의 문제,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고용의 질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뭐 이뿐만 아니라 철도 자회사도 문제인 거죠. 철도 자회사는 코레일 원청과 거의 동일 노동, 동일 업무로 일하면서 그냥 인력 파견 업체인 거죠. 그래서 위탁비를 그냥 후려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시키지만 정규직들한테는 뭐 5천 주면 이분들한테는 반만 주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코레일은 그걸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고용의 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그분들이 아주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궤도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공공교통의 재정 구조가 전환이 돼야 된다. 아까 뭐 궤도 공기업들이 요금 인상이냐
구조조정 중심의 비용 절감이라는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궤도 역사를 보면 이러한 프레임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계속 인력 절감이라든지 외주를 했고 그 문제가 결국 안전 문제라든지 노동 조건의 저하의 문제가 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 구조의 탈피가 필요하다. 최근에 제가 그 연구 때문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갔다 왔었는데요. 지금 그 스티프의 이제 파리 광역교통 조합에 보면 파리 대중교통공사의 그러니까 이 요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리에서는 그 요금 수입이 30%고 나머지 70%는 다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으로 30% 벌충하고 나머지 50%는 그 잘하고 있는 교통세,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부과하는 그 교통세를 가지고 부과하고 나머지 20%는 이제 이 지방 정부가 담는 교통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파리 대중교통사 본다고 얘기하면서 하도 우리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부채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뭐 부대 수입을 늘리냐? 이걸 묻고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부채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부채가 없다. 왜 부채가 없냐면 사업을 일단은 이 스티프에서 이 모든 운영 비용을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도 없지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 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스티프에서 그의 이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해줘서 그만큼 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공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부채가 없고요. 근데 왜 이렇게 부채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야 되지만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다닌다면 기업들도 그만큼 이익이다. 그리고 오염 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교통은 공공 부분이고 공공 부분이라면 정부에서 전액 그 공적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보수당이냐 뭐 진보당이냐 상관없이 그러한 원칙이 합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있는 거고 그런 정치적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그 지적 문제 안보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뭐 당장 뭐 이렇게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또한 독립재산적 원칙을 극복하고 공공교통에 대해서 충분한 공적 보조가 이래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연간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 50% 정도가 도로를 까는 데 쓰는 거죠. 대중교통 계정이 있는데 한 10%도 안 됩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도로라는 거는 뭐 더 이상 뭐 깔 필요도 없는 거겠지만 또 도로를 깔면서 자동차 이용에 대해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시설 특별전환 회계만 적절하게 대중교통 계정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늘리면서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지방정부의 교통제도도 변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 또한 그런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런 교통 재정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뒷받침 될 수 있는 게 이제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공교통의 그 문제는 모든 문제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이러한 투자는 결국 사회적 편익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지만 아까 파리 대중교통공사 같은 그러한 그런 재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거시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궤도 부분에서 교통 공기업 투자들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대통합, SRT 통합 그리고 산업 통합이 있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철도는 통합 공유화를 확대해야 된다. 일단 지금 뭐 수도권 광역교통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정경찰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통합 공유화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시 지속 업무에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거고 정규직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철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참여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발제를 뭐 뒤에 분이 오신다고 말 땜빵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발제를 많이 했고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토론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